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정재욱 교수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강대에서 국제학대학원에서 네네. 그죠? 국제 정세 특히 이제 중동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전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역시 중동 연구하셨었습니다.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동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서강대 국제대학원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냥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퀘스천인데요. 그냥 요즘 지정학적인 이런 정세 그냥 통틀어서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여기저기 사실 많이 들쑤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도 어쨌든 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고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린란드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동아시아 이제 중동 역시도 그 영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트럼프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중동 내에서 각국의 또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또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국제학 혹은 국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 경제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트럼프가 아니고서라도 미국 대통령의 지위가 바뀐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 하는 것은 국제 정세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오픈 퀘스천. 네. 우선은 어느 누가 사실 부인할 수 없듯이 사실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강대국이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주요국에 경제적으로나 사실 군사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국내적인 어떤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실 세계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데 특히나 사실 이번 트럼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또 대통령이랑은 다르고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또 전통적인 또 공화당의 또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네. 더 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최근 여러 경제 관련 국제 기구들의 보고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시대, 소위. 그러니까 불확실성 이런 표현은 참 많이 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2025년을 이 uncertainty라는 이 한 단어로 세계 경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네네.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생각하고 특히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네네. 이게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었던 그 기간보다도 더 지수로 보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2025년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경제학자긴 합니다만 경제학자들이 사실 좋아하는 게 이런 어떤 계량하기 어려운 거를 어떻게 수치하는가를 네.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불확실성을 여러 가지 그 지표를 통해서 지수화하는 노력을 한 그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보면 현재 세계 불확실성 그 수준이 수치로 보면 한 400 정도라고 하는데 네. 요게 2020년도 초반에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한창 있을 때랑 사실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불확실성 하면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게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수준이 한 200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또 측정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 수치가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트럼프 네. 일기 당시에 한 1,900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취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확실성이 많이 좀 올라간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일각의 또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정책의 방향이 뚜렷해지면 불확실성이 사실 감소할 거다라고 봤는데
사실 연일 여러 가지 좀 발언들이 있고 그 발언들이 다들 이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겠다라기보다는 이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 불확실성 차원에서는 지금 매우 높아진 상태다. 그래서 최소한 2025년은 여러모로 미국의 국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 대주제 이것 때문에 소위 강달러 기조를 야기하는 또 배경이 되고요. 네네. 또 금 가격을 연일 사상 최고치로 경신케 만드는 또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어쨌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엄포를 이미 선언했고, 그런데 호주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우리는 제외해달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한국도 지금은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만 우리 철강 기업 고로를 가지고 있는 철강 기업 두 개의 철강 기업이 미국의 현지 생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 대응해 달라. 분명히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고하지 않았던 관세 전쟁을 선언했고,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그것에 그냥 그대로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들은 나름 예외 국가로 좀 편성하게 해달라라는 접근을 하고, 이게 다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는 네. 그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이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세 지금 얘기하고 있는 25% 관세라는 것이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원래는 처음 그 했던 제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중국, 뭐 우리나라, 뭐 브라질 해서 관세를 원래 매겼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을 통해서 그 면제를 받았죠. 일종의 어떤 쿼터를 잡고 그 쿼터까지는 그 25%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를 받았던 예외 조치를 받았던 게 있었는데, 그건 지금은 그 예외 없이 일단 우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지난번 일기 때의 방향성과 비슷하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관세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목표들을 달성할 것인가, 이게 사실 좀 더 근원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데 최소한 어떤 이 대외 정책, 통상 정책에서는 좀 이 선제적인 좀 대응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자문회의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정부가 산학연과 함께하는 그런 자문회의 체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주최하는 그런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이라든가 이런 자문회의를 좀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그런 정책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을 또 어떤 정책이나 근거들을 또 학연과 함께 정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대응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철강 수출액 규모로 순위를 나열했을 때 브라질과 함께 3위입니다. 알루미늄도 3위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고, 수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기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공장 이전하라 해서 다 이전했거든요. 자동차 공장 이전하고 가전제품 공장 이전하고 배터리 공장 이전하고, 그러니까 철강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루미늄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나서야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정책 공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마 교수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습니다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대외 교역을 좀 위축시키거나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도 못하고 네,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학자시니까 이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될 때 질문제는 없는 겁니다만 정말 인플레를 야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상시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 무역에서는 매우 그 경제학 내에서 국제 무역 연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어떤 기업이 25%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 가격을 25% 그대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는 만약에 원래 기업이 어느 정도 마진이 있었다면 25%를 가격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은 조금만 올리고 그 마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이 기업들이 혹은 각각의 시장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나라가 다 25%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대미 수출 그 가격 자체가 25%가 오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나라별로 이 관세 인상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 관세 그 패스트루 가격의 전가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나라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다르고,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중에 하나로는 보면은 이 25% 관세를 매겼을 때 어떤 품목들의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생산을 덜하는 품목들 혹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들, 어떤 한 나라가 독점력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품목들. 근데 이런 품목들을 사실 꼽아보면 쉽게 생각하면 생필품들이거든요. 뭐 중국산, 뭐 멕시코산 이런 생필품들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내 이 물가가 상승하는 압력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더 관세 외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반이민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미국 내 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실 이민자들이 합법 비합법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동 공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면 당연히 이 농업 그 내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럼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토론이니까 드리기에 앞서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다. 그죠? 관세 전쟁의 시대가 야기됐고 그게 결국 불확실성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인플레를 자극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트럼프는 그토록 제로 금리로 만들어야 된다. 금리 인하론자다. 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인플레를 못 잡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를 추구하겠다라는 정책 의지와 관세 전쟁 일으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상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많은 분들의 의문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네. 문제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푸는지에 네. 대해서 사실 저는 하나는 일단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네. 일단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뭐 보편 관세, 뭐 상호 관세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관세라는 이 툴을 가지고 나라 간의 경쟁을 시켜서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어떤 뭐 환율이라던가 이, 이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해석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런 접근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만약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근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여러 기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인건비 요소가 사실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세보다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반이민 정책 이로 인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견 너무 좋고요. 교수님 그 의견에 대해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하나 전제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또 토론이니까 제가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의견을 좀 네네. 살짝 그럼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과 그 금리를 인하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성은 분명히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인플레를 야기할까 제로 금리를 야기하려고 노력할까 둘 중에 어디에 더 노력을 할까? 저는 여기에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책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중도 하차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네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인플레 반드시 잡겠다. 생활비 반드시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목적에 있어서 트럼프의 의지에 있어서도 어쨌든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보여지는 목적일지 모르지만 그걸 유도해야만 제로 금리 환경이 나온다. 아, 그래서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 자국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인플레를 자극하는데 수입업체들이 울겠죠. 그래서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첫 번째는 중국을 배제하는 것, 또 두 번째 목적은 미국의 공장 짓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 관세 때릴 거야라고 했다가 every country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예외 없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호주는 들어주고 일본은 들어주고 한국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만든 다음에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네. 더 본질적인 것은 미국이 관세를 도입할 때 다른 나라들도 예외시켜 주거나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올립니다. 서로 관세를 끌어올리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GDP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세계적으로 고용이 감소해요. 세계적으로 소비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소도 일부 있겠지만 글로벌 인플레를 하방 압력을 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야기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하고 한 가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의견을 또 드린다면 이번에도 관세 전쟁 펼쳐나간다고 하니까 특히 중국산 중국의 철강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이 되고 그럼 그 수출된 철강 알루미늄은 내수용으로 써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철강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그 철강 알루미늄이 다른 유럽이라든가 주요국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됩니다. 철강 과잉 공급을 야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적절하게 철강 공급은 이루어지고 다른 주변국들은 철강의 과잉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저는 글로벌 인플레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네. 실증적으로도 2018년에서 20년까지 트럼프 일기 때 미중 간의 관세율을 올려서 21%까지 유지를 했는데 서로
이 구간 동안에 실제 인플레를 자극했을까?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미국도 2%가 깨지고 중국도 3, 4%에서 2%대로 내려오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그때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합니다. 18, 19년에 20년에도 그랬고 마이너스 물가를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로 보면 1%로 2% 목표 물가를 밑돕니다.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했던 게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 하방 압력일까 물가 자극 요인일까라고 했을 때 경기 하방 압력 측면이 더 크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소도 있겠지만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의견하고 좀 상충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월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와 인플레 간의 관계를 규명해내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추론도 필요하고 이런 추론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럴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뭐 저도 그 마지막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만약에 똑같이 이론적으로 보면 똑같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질 가치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나라는 올리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고 혹은 상품 내에서도 이게 차이가 있었을 때 이 예. 효과가 어떻게 나느냐. 약간 조금은 상품별로 혹은 뭐 이 계층별로 국가별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불균등한 효과가 있을까가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은 뭐 워낙 이 수입액이 큰,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정책적 자율성이 훨씬 더 높죠. 네, 지난번 사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뭐 이 갈등, 그러니까 무역 갈등 시기에도 미국이 계속 이렇게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뭐 문제가 있었고 뭐 이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25% 관세를 만약에 때렸을 때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국가 후생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나라 시장이 크면 클수록 예. 관세로 인한 효과는 더 적고 오히려 뭐 정부나 혹은 뭐 이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사실 뭐 고려를 해봤을 때 관세 자체는 지금 아까 저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뭐 인플레이션을 얼만큼 자극할 수 있을까로 본다면은 뭐 상방 압력은 분명은 맞지만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25%뭐 이런 관세를 실제로 실현하는가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생겨나는 새로운 이제 안건들인데 네. 어쨌든 이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어떤 특정 국가에게 소위 과잉 생산된 그런 소재나 제품들이 집중되고 어떤 특정 국가는 가격이 또 덤핑으로 이제 떨어지는. 근데 어떤 특정 국가는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또 물가가 자극되는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지역별 불균형한 인플레 같은 것들이 또 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그림 그리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너무 좋고요. 역시 트럼프 하면 또 국제대학원에 계시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정학적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횡포. 네. 그죠? 그린란드 가져가겠다. 뭐 캐나다한테 합병하자. 뭐 이런 거. 가자지구 떠나라. 내가 점령하겠다. 그죠? 이런 표현을 다 했습니다. 네. 일단 큰 그림에서 이런 횡포 어떻게 보십니까? 지정학적 횡포. 일단은 발언과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나마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 파나마 운하를 사실 그 과거에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실제로 건설을 했고 운영하다가 그 카터 대통령 때 파나마로 반환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 그 이 논란을 계기로 미국이 실제로 미국 국적의 그 뭐 상선이나 군함들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을 할 때 그 내던 그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 수수료를 파나마에서 이제 당분간 감면해 주겠다라고 나왔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제로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가 이게 저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사실 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큰 틀에서 이런 지정학적으로 횡포를 부리듯이 하는 모습은 네. 거짓말이다. 그죠? 트럼프는 일정 부분 속내는 다른 데 있고 좀 발언을 세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이렇게 보실까요? 뭐 협상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예. 더 맞을 것 그럼 우리 같습니다. 네. 이 젠틀맨이신 교수님의 표현이시고요. 네. 트럼프는 워낙 발언이 세잖아요. 네, 네. 트럼프 발언들 보면 진짜 너무 재밌고 대통령식 표현이 아니어서 네, 그렇죠. 좀 외교적인 어떤 표현이 아닌 예. 사실 수사들을 한국을 많이 하죠. 머니머신이라고까지 네, 표현. 돈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막 이렇게 예? 참 표현들이 재밌는데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속내는 분명 다른 데 있다. 지금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일정 부분 속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나마 운하 먼저 말씀 주셨어요. 파나마 운하는 세계 뭐 물동량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해운이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왜 파나마 운하에 이렇게 눈독 들이고 있는 걸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파나마 운하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사실 비용적 측면에서 사실 뭐 파나마 운하를 좀 더 저렴하게 뭐 이용해야겠다라고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지금 파나마 뭐 전체 설비는 아니지만 일부 설비를 홍콩계 기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막아버리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 이런 또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대서양과 태평양 이 사이에서 이 미국 군함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 사실 필요들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을 사실 고려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파나마 운하를 실제로 미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이 지었고 우리 그동안 계속 했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돈 내고 써야 되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트럼프의 마인드가 참 그 안에 그런 마인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통제하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상당 부분 녹여져 있다라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파나마 운하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논해야 되는 것이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점령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적은 무엇이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뭐 캐나다, 파나마, 뭐 그린란드, 가자까지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이곳에 군대를 보내서 무력을 통해서 지금 장악을 하겠다는 것인가? 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미국이 이런 어떤 자신들의 군사력, 뭐 외교력을 통해서 거기를 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장악을 한다, 점유를 한다라고 하려면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들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저는 뭐 이 협상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린란드가 워낙 뭐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그 두 번째로는 이 안타깝게도 이 그 지구 온난화가 되고 하면서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극 항로라는 게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파나마 운하가 막혔을 때 북쪽을 통해서도 사실 이 배들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캐나다나 그린란드가 거기에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북쪽이 이 얼음 바다로 막혀 있었다면 그 공간이 사실 뚫리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이 지정학적인 이점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린란드에 대한 속내는 말씀하신 대로 파나마 운하가 막혔을 때를 대비한 북극 항로를 이용한 뭐 해운 물동량이라든가 또 군사 안보적으로도 이 해군의 함정의 움직임을 또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역시 한 가지 고려 요소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워낙 그린란드라는 이 거대한 땅을 덴마크라는 이 상대적인 소국이 네, 그것을 이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군사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더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라는 식으로 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또 다른 고려는 분명 중국이 워낙 이 무역 전쟁을 격화해 나갈 때 그 다음 카드로서 꺼내들 게 분명 히토류 그밖에 자원 공급을 차단하는 마치 이제 굳이 비교한다면 일본이 한국한테 2019년이었죠. 네, 네. 예, 반도체 3대 소재 차단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미국 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 히토리 공급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산업이 정말 무너지듯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에 또 대응할 만한 체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호주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가거나 그린란드를 또 소유하고자 하는 움직임 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 보인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속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나라 대 나라 네, 이런 외교의 관계로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뭐 트럼프 자체가 어쨌든 이 부동산 사업자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땅의 가치 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점이 기본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외교 혹은 군사 이런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뭐 그 성격 혹은 뭐 특성으로 인한 또 발언들이겠다라는 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렇죠. 워낙 또 이 중동 쪽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아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다녀오신 깨알 질문인데 다녀오신 중동 국가들 몇 군데 있으십니까? 그래도 꽤 많은 네, 네, 한번 나열 한번 해봐 나라들을 주세요. 생각나시는. 뭐 중동을 어디까지 뭐 네. 이 정해야 되는가가 또 메나 논란이 있는데요. 메나라는 네, 관점. 메나라고 네, 하면은 네. 뭐 제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리트, 어 뭐 이집트도 몇 번 갔었고요. 네. 이란도 몇 이란. 번 갔다 왔고 예. 네, 좀 더 뭐 서쪽으로는 뭐 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튀니지 네, 여기서 제가 이 분쟁이 있는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혹은 뭐 너무 그 규모가 작아서 우리나라와 뭐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를 하루 이상은 거기서 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제가 왜 여쭙냐면 연구자시니까 그런 이제 중동 같은 그 권역의 나라들은 좀 연구하기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대적으로. 네, 네. 예.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언어적으로도 좀 편리하고 근데 중동은 그런 면도 아니고
뭐 일본이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하고 시간대도 그렇고. 근데 중동 연구를 하시려면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동 경제 쪽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 워낙 많은 뭐 훌륭하신 중동 전문가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이 지역의 뭐 언어라던가 문화라던가 뭐 종교라던가 뭐 사회, 정치, 뭐 국제 관계 이쪽을 또 연구를 하시는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의 연구와 사실 제 연구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 통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사실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센서스라고 하죠. 이렇게 국민 총조사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가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뭐 일례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센서스를 시작한 것이 지금 3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조사를 하고서도 예. 공표를 공표를 안 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문서로만 공표를 한다거나 네. 이러다 보니까 어, 우리는 예를 들면 1960년대 한국의 GDP 1인당 소득 이거 다 쉽게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네. 이런 자료가 대부분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구하려면 그쪽 뭐 정부나 뭐 통계청이나 이런데 또 아는 분이 있어야 되고 혹은 뭐 국제 기구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추정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이 자료를 구하는 좀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연구 하려면 저도 여러분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데이터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네, 측면에서 한계점을 좀 말씀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동 경제를 좀 많이 들여다보시는 교수님께 참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본론에 들어가서 중동 중에서도 가자 지구, 예. 가자 지구를 내가 점령하겠다. 그리고 가자 지구 한 200만 명 정도 되죠? 네, 네. 거주자. 네. 예. 그 200만 명한테 떠나라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는 뭘까요? 음, 우선은 사실 이렇게 지금 이 가자라는 사실 이게 큰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네. 서울의 한 60%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의 지금 재건은 당연히 지금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뭐 이 건물들, 특히 공공시설들이 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간을 재건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지금 필요하고 이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정 중에 뭐 주요한 약속에도 가자 재건이 3단계 목표로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재건 이후에 이 공간에 누가 살 것인가에 네. 대한 사실 이 논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 혹은 뭐 많은 학자들의 뭐 생각이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점을 둔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더 이상 가자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주요한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목표가 이번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정을 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이 가자를 실제로 미국이 그러니까 뭐 표현은 어쩌면 점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더 오운이라는 표현 네네 썼잖아요. 오운이라는 아예 오운 소유하겠다라고 컨트롤에 했으니까.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약간 buy and ow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좀 뭐 이 표현 가지고도 사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그럼 buy를 한다는 산다는 거는 누구한테서 사는 거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사는 거냐 뭐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그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네, 네, 트럼프는 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사람들이야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뭐 일정한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뭐 부동산 개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뭐 실제로 무슨 여기가 지중해 연안이고 하니까 되게 이렇게 리조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트럼프가 사실 처음 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사실 그 트럼프 사위죠 첫째 사위 그러니까 이 쿠시너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히 이 해변 쪽이 이 부동산적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일단 이야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200만 이 난민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엊그제 또 그 요르단 왕 국왕과 정상회담 사실 하면서 이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이달 말에 이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 트럼프의 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관련해서 아랍연맹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매우 새로운 어떤 측면에서는 접근이긴 하죠. 네. 좋습니다. 그 가자지구 이렇게 지형을 보면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있고 네. 옆으로는 또 이집트랑 마주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트럼프는 속내가 무엇일까? 가자지구를 점령해서 그다음 뭐를 하려고 하는 거? 정말 그냥 휴양지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일까? 참 재밌습니다. 중동 연구와 관련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저도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오펙이라는 그 기구 네. 홈페이지에서 이 오펙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합의를 도출해서 뭐 이만큼 감산하겠다. 근데 그 감산 합의서가 PDF 파일로 올라가는데 미소 짓고 계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이실 텐데 제가 한번 채널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오페크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장짜리 딱 보여드리는데 그 오펙 회원국들이 얼만큼 감산하기로 이렇게 딱 한 장짜리인데 한 장에서 오탈자가 한 3개 나옵니다. 정말 띄어쓰기 뭐가 안 맞고요. 한 장에서도 그 정도로 통계적으로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상징적으로도 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 사시사철이 뚜렷하잖아요. 썸머, 핫썸머, 베리 핫썸머, 베리 베리 핫썸머. 사계절이 뚜렷해서 거의 가기도 참 여러모로 좀 더위를 이겨내셔야 될 텐데 그것도 좀 힘든 부분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또 아무래도 이 경제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그 필드 네. 트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계속 대부분 실내에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네. 컨퍼런스 한다거나 뭐 거기에 뭐 이런 뭐 통계청이나 네. 대학을 방문한다거나 하면 거기는 24시간 그쵸.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사람이 없어도 에어컨을 끄지 않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실외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를 좀 게을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그 곳을 가면 꼭 시장을 가거든요. 전통 시장을. 제가 더위에 굉장히 약한데 땀이 비 오듯이 하면서 시장에서 거주자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이런 걸 좀 보면서 네. 좀 체화하고 싶은 마음인데 농담스럽게 제가 또 질문도 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24시간 내에 전쟁을 멈춰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미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첫 번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실제로 이루어지는 바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 뭐 휴전이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네. 이미 사실 가자에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취임 직전에 어쨌든 휴전
협상에 타결을 했고 지금 뭐 러시아와 사실 우크라이나 또 유사한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뭐 국력 혹은 협상력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이 고민했던 이 전쟁을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멈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네,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는 뭐 24시간은 아닐지라도 그 부분은 트럼프가 추구할 만한 영역인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은 요즘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랑 좀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그 모습은 분명 트럼프식 이 관세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자, 연대 대응하자 하는 움직임이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끈끈해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함께 등지는 체제를 뭐 그렇게 연대도 강화하고 브릭스 차원에서도 연대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움직임이 무시 못할 것은 세계 최대 자원 국가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럼 이들이 만약에 러시아에서 알루미늄 공급 차단한다. 천연가스 공급 더 멈춘다. 중국도 히토리 공급 차단한다. 같이 움직이면 그 영향은 관세 전쟁 이상일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이거는 혹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뭐 국제 정치 전공은 아니라서 네. 뭐 이렇게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많은 중동 국가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 멀어지고 중국 혹은 러시아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라는 좀 해석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우디, 이란이 이런 뭐 브릭스에 뭐 가입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 동북아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드러나고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는 이 미국의 앞마당이었는데 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 공백을 사실 뭐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일부 사실 차지한 것은 사실인데 네. 지금 와서 보면 여전히 사실 미국의 영향력이 있고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작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 간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뭐 중국이나 러시아 편을 들겠다가 아니라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어떻게 이 자기의 국익을 최대화하는가.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혹은 많은 어떤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G7의 입장에서의 현재 상황을 접근하는 방식과 또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국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신흥국들이 정말 뭐 중국과 러시아 이 블록에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대부분의 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미국의 척을 진다라고 네.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겠지만 실제로 그럴 만한 유인은 많지 않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마저도 이 문제를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뭐 경제적인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소 지금 교수님의 여러 이런 움직임에 대한 분석 의견을 경청해 보면 다소 최근 IMF에서도 표현했었던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여러 주요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들이 표현했었던 지경학적 분절화. 세계가 지리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글로벌라이즈가 아니라 분절화되고, 그러니까 지경학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동맹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는 구조니까 그렇게 파편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의미가 있는데 굳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를 강화하고 또 브릭스가 굳이 그렇게까지 대응하려 할까 하는 의문을 좀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처럼 지금 어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어떤 경제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일종의 어떤 패권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중국을 이 세계 시장에서 내쫓는다면 혹은 러시아를 내쫓는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어떻게 사실 그 기회를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절화된 시장, 세계 시장 내에서 입지를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당분간은 사실 이런 과정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거는 비단 사실 뭐 트럼프가 등장해서가 아니라 지금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이 갈등 자체가 매우 장기화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과거와 같이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 운영이 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강화가 상대적으로 그런 제스처는 취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으신 거고, 또 역시 트럼프의 힘, 미국 대통령의 힘을 생각해 보면 전쟁을 멈춰 세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멈춰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까지 갖고 계신 거죠. 네네. 예. 실제로 이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다. 네. 그래서 예전 그 오바마를 나름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에 중동에서 사실 불안전하지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형태로 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이 외교 정상화 과정이 있었고, 네. 지금은 사실 이란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혹은 우리나라가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 문제를 만약에 트럼프가 일과 해결한다 그러면은 저는 노벨 평화상 정도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해에 2025년에 에이펙 회담이 열리거든요. 한국에서. 네네. 경주에서 열려요. 네네. 저는 그 7월에 경주에 갑니다. 네네. 가는데 경북도청에서는 경북도지사님도 반드시 트럼프를 모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세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좀 많이 퍼진 이야기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에이펙 회담에 참석하면 시진핑과 만나는 겁니다. 시진핑은 반드시 참석한대요. 왜냐하면 다음 개최지니까. 그러니까 다음 개최지 의장국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이고 트럼프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푸틴과 함께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과 함께 오면 푸틴 동생이라고 자청했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같이 올 수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네. 실제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하고서 에이펙 회담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회담에서 전쟁을 멈춰 세우자는 그런 테이블에서의 논의를, 합의를 또 해 나가고 극적 합의를 만들 수 있다 올해, 그런 이야기를 실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일부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거기서 시나리오가 뭐냐면, 시나리오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고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경기가 더 불황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트럼프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강달러 뉴노멀로 전개되고 있는 건데 극적 합의를 도출하거나 전쟁을 멈춰 세우는 실제 그런 액션이 취해지면 반대로 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트럼프의 이런 구상이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의지는 미국 연준의 그 외환 보유액에서 75%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네. 그러면 연준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려면 금을 팔아야만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네. 그러면 그 시점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겠다. 혹시 트럼프는 그걸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 일부러 지금은 불안감을 막 조성하는 거예요. 불안감을 막 조성한 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리고 극적 합의와 동시에 금 가격이 떨어지겠죠. 금 선호 현상이 이제 주춤해지겠죠. 그리고 가장 공격적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대체한다면 가장 아이디어란 시나리오가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너무 과한 상상인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어떤 이 안전 자산으로 고려를 하려면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뭐 사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뭐 아시는 예.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비트코인이 최소한 뭐 많은 거래에서 활용이 될 만큼 가치가 충분히 안정이 되어야 오히려 가능한 사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비트코인에 대해 뭐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본인 그 코인도 막 만들어서 홍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뭐 어쨌든 뭐 저는 뭐 에이펙이 어쩐 이런 뭐 이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면 저는 뭐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당장은 이 국내에서 어쨌든 이 호스트가 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이 빨리 뽑혀야 맞습니다. 네네. 이게 가능한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여러 추론들을 했었는데 연준 법 개정이 되어야만 비트코인을 법적으로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식으로 트럼프는 뭐 상상을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로 지명되는 그 순간이면 정말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처럼 전쟁을 정말 멈춰 세운 지점에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가자 지구나 중동 혹은 파나마 여러 지역을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노벨 평화상 하나에 모든 게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의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트럼프 혼자서 이 세계의 정세를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트럼프가 그렇게 움직일 때 다른 어떤 이 스트롱맨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리 다이내믹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늘 교수님과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세계 정세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근거하에 그런 트럼프의 속내하에 지금 이런 움직임을 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하셨는데 유튜브 출연 처음이지 않으세요? 처음은 아닌데요. 처음은 아니죠. 네, 제가 뭐 방송을 자주 나가는 그렇죠. 네,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신데 또 토론으로 카메라 앞에서 토론을 하셨는데 경익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교수님께서 일단 오늘 잘 진행을 해주시고 사실 저도 오늘 많은 부분 배울 수 있는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유익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야말로 교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정말 중동 연구를 오래 해오신 연구자로서 갖고 계신 그런 이 세상을 보는 그런 또 다른 시각, 특히 중동 관점에서의 시각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우리 독자분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움직임, 트럼프의 행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이런 의문점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의문점들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